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요, 동아시아의 근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국가들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들에게 침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동아시아 사이에서는 누구였던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영국이었던 것이죠. 그죠? 영국이 청나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는 것 때문에 아편을 팔았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단속을 하게 되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청나라가 결국 영국에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죠? 요게 첫 번째 외국에 의한 개항의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후에 청나라도 우리도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1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2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청나라는 다시 한번 해야지, 청나라는 우리도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양 유럽 국가들과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양무운동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전개된 근대적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글자. 자, 양무운동의 원칙 네 글자, 중체 서용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개혁이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부분적인 개혁이고 천천히 진행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은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잘 안 됐어요. 그죠? 청나라 정부의 관료제 사회의 문제도 있었고, 양무운동의 원칙이었던 중체 서용의 한계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편전쟁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동아시아에서 개항을 하였던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일본의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사실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항이 될 때 다른 많은 서양 국가들도 일본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해금 정책을 고수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왜 해금 정책을 실시했지?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다이묘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그렇죠. 크리스트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죠? 딱 한 군데 열어준 나라 있었어요. 어디였나요? 네덜란드에게, 그죠? 나가사키 대지만 한 군데를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던 에도 막부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느냐? 옆에 있는 청나라,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아편 때문에 전쟁을 했고 졌고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외국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라는 소리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던 에도 막부의 일본을 문을 열기 위해서 침략적 접근을 해온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를 검게 칠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거를 흑선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천의 흑선, 네 척의 흑선을 끌고 에도 앞바다에 옵니다. 그리고 에도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합니다. 그게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대포를 다음번에는 에도에다가 맞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에도 막부에게 협박을 했던 사건이 1853년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미국은 왜 일본의 문을 열고자 하였느냐? 이유는요,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간 보급 기지가 필요했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되죠?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죠. 그죠? 워낙 넓은 바다다 보니까 한 번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들려서 필요한 물건을 보급받을 수 있는 중간 보급 기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은 포경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경업이 무엇인가요? 고래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래잡이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중간에 들러서 보급할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것을 위해서 일본을 개항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배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외교 관계를 요구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함 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도 앞바다에서 페리 제독이 4척의 검게 칠한 배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교육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 너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테니 1년 동안 잘 고민해보고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갑니다. 에도마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배가 와서 엄청난 화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것을 강요하고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도막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약속한 대로 페리 제독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2배로 배를 늘려서 무려 8척의 배를 가지고 다시 에도막부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자 1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대답을 내놓아라 라고 에도막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림 몇 개 가져왔어요. 요거는 에도마쿠의 명량으로 그린 미국 배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거의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한 그림이라는 티가 나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막부의 명량에 의해서 그린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그렸던 당시 흑선의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들죠. 당시 일본인들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이 미국의 함선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감정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얼굴들 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당시 사람들이 이 흑선이 나타났을 때 느꼈던 공포감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매튜 페리 제독의 사진이에요. 사진만 봐도 실제로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긴 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일본인들이 그린 초상화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페리 제독의 어떤 무서운 이런 어떤 인상이 잘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자, 선생님이 올해 초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도쿄하고 도쿄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에 다녀왔어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서울의 인천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도쿄 역시 물론 이제 항구 도시긴 합니다만은 이 도쿄와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무역항이 또 요코하마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 볼 수 있듯이 일본 요코하마에 가면은 일본 3대 차이나타운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건 여기서 사 먹었던 탕후루가 우리나라 탕후루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좀 나기도 해요. 거기 가면은 호빵면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놀았었는데, 네, 큰 딸이고 작은 딸이거든요. 네, 자랑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이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서 대포를 쏘고 돌아간 뒤에 에도막부에서 만든 대포입니다. 페리 제독이 다시 한번 올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강력한 배와 맞서 싸우려면은 우리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대포인 거예요. 무려 길이가 3.83m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대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에도막부는 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어땠다, 그렇죠, 무서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요코하마 갔을 때 선생님도 역사 교사다 보니까 여행 가면은 꼭 그 지역의 박물관 돌아다녀 보거든요. 거기 갔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만든 대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수업 시간에 쓰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왔고요. 얼마나 큰 대포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앞에다가 둘째 딸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돌아왔던 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결국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에 굴복을 해서 개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와 페리 제독 사이에서 개항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54년에 맺어진 이른바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아닌 다른 서양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최초로 통교 문을 열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미일 화친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이 에도와 수도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시모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미국에게 개항을 하기로 하였고요. 미국 배가 일본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식량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미일 화친 조약 안에 들어 있었고요.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일본에 와서 미국이 갖지 못한 권리를 얻어가면서 일본 시장에 앞서 나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약을 넣었다? 최혜국 대우의 조항을 넣었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갖지 못한 이익을 줄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익과 이권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였던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조약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의 경우에는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왔던 페리 제독과 에도 막부 사이에 맺어졌었던 개항은 조약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일본을 개항시켰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과 무역을 전개해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조건을 다시 정한 좀 더 구체적인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4년 뒤에는 자유무역을 요구했던 미국과 에도 막부 사이에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의 문호개방, 무역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맺었던 개항의 조약은 무엇이었죠? 네,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했던 무력 시위 운요호 사건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개항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강화도 조약이었죠. 그죠? 청나라와 조선의 경우에는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 하나야.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두 개의 조약이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페리 제독이 와서 일단은 문을 연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이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세한 무역의 조건을 정한 개항 조약이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시모다와 하코다테 외에 4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 옛날 이름이 가나가와였어요. 그래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같은 곳들을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요. 에도와 오사카의 경우에는 항구를 열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인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개시의 조항의 내용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 관세라든지 영사 재판권 같은 내용들도 들어 있었어요.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관세를 정할 때 일본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국과 협상해서 정해야 되는 게 바로 협정 관세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일본 내 상품을 좀 더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협정 관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일본 내에서 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미국의 외교관인 영사가 와서 그 사람을 재판한다라고 하는 게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조항이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난징 조약 이야기할 때 그와 관련된 조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미일 화친 조약이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나 둘 다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청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요,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이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조약이 맺어지는 상황을 주고 이때 맺어진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니? 1, 2, 3, 4, 5번 중에 골라봐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요. 아니면은 조약의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 맺어졌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요번 중간고사 문제에도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 몇 개라고? 2개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미일화친 조약, 미일수호 통상 조약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헷갈리기 좋죠, 그죠? 요 2개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를 했으니까요. 각각의 조약이 어떻게 맺어졌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아, 참 시험 범위 얘기했었나? 네, 33쪽에서부터 50쪽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요. 총 객관식은 26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논술형 문제는 6개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 6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난 놓고 기억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냈어요. 한 문제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말 쉽게 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다들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이렇게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에도 막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에도 막부, 일본이 미국에게 개항을 했어요. 그죠? 싸워보고 개항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싸워보지도 않고 바짝 쫄아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나요? 일본의 지배층은 누구였어요? 무사들이었어요. 그지? 무사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죠? 무사가 싸워보지도 않고 쫄아가지고 개항을 한다니 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개항의 사실을 상당히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막부 지배체제 하에서는 쇼군이 실권자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에는 천황의 허락 정도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천황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국과 개항의 조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무사들이 개항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개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물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와서 뭐 많이 사가냐면요. 물론 비단 같은 것도 많이 사갔지만은 식료품, 해산물,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러한 것들 많이 사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미국 상인들한테 식료품 같은 거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잘 팔리면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자신의 어떤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개항을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개항 이후의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던 특히 지방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굴욕적인 개항을 한 막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반막부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막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굴욕적으로 개항을 한 막부 그리고 개항 이후에 일어난 물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를 무너뜨리자라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존왕양이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름이 존왕양이냐? 존왕, 왕을 존중하자. 일본의 왕은 누구예요?
일본 천황이잖아요. 그죠? 무능한 막부 대신에 다시 천황 중심의 정부를 세우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고 천황 중심의 정부를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이 바로 이 존왕 양이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 존왕양이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초슈번이라든지 사스마번 같은 곳들이었어. 이 초슈번이나 사스마번의 경우에는요, 이전부터 사실 에도 막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했던 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존왕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천황을 존중하자라든지 서양을 몰아내자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분에 불과했어. 실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일본의 새로운 정권을 장악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존왕양이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문화가 막부를 타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슈번, 사스마번 같은 번들을 중심으로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막부는 이를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막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의 경우에는 존왕양이 운동에서 막부 타도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막부와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존왕양이 운동에서 막부 타도 운동으로 운동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했던 이 초슈번, 사스마번 같은 사람들이 양이가 빠지거든. 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돼요.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왜 개국을 지지하지? 왜 서양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지?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초슈번과 사스마번 모두 서양과의 충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 초슈번 같은 경우에는 서양 오랑캐가 미워서 미국과 프랑스 배를 향해서 대포를 쐈다가 그들이 반격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스마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묘가 지나가는데 영국 상인이 말에서 내리지를 않았어. 원래 다이묘가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말에서 내려서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 근데 영국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니니까 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말 위에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의 부하무사가 이렇게 심한 놈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국 상인을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스마번을 포격을 가했고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개국을 지지하는, 우리도 하루빨리 저런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돌아섰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존왕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이가 그렇게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죠? 막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무사들은 어떤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무사들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싸워서 이긴 놈이 만두를 해야 되는 게 힘의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무사의 태도라고. 이런 거는 사실 조선 같은 성리학자, 유학자가 지배했던 사회와 보이는 대단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한국사 시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배웠죠. 그죠? 프랑스군, 미국 군대가 와가지고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갔어요. 그죠? 그죠?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무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대부도 어떤 생각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양 오랑캐와 손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지?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리학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성리학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무력에 굴할지언정 우리의 절개, 우리의 신념을 굽힐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리학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는 끝까지 버텼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적들이 우리보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순간 바로 태도를 전환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일본이 근대화가 성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양인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 목적은 막부를 타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개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부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초슈 사스마번과 막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반막부 세력인 초슈와 사스마번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교토와 에도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막부 지배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에도 막부의 쇼군은 메이지 천황에게 일본에 대한 통치권을 반환하게 됩니다. 왕의 정치가 돌아갔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왕정복고라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대정봉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있던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 일본의 정치가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868년 막부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사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이래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막부 지배 체제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인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메이지 유신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막부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일본의 근대적 개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직 막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막부를 지지하는 번들도 있었어. 초슈 사스마번처럼 막부와 대립각을 세운 번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번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막부를 지지하는 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막부를 지지했던 번들과 새롭게 세워진 신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만은 일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신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신정부 군은 어떤 문양의 깃발을 사용했느냐?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무늬 깃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신정부군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사실 무사들이 이런 어떤 메이지 유신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어쨌든 천황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도 일본인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신성한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신정부군이 천황의 깃발을 사용하는 순간 무사들은 천황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가 푹 꺾이게 되는 것이고 신정부군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의 우수한 무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던 전쟁이 바로 보신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본에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된 사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이점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인 양무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 전개가 되었지? 정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전개된 근대적 개혁이었나요? 권력자들이 교체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기존의 정부와 기존의 권력자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서양으로부터 받은 충격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이 바로 양무운동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체 서용의 원칙에 의해서 부분적인 개혁의 형태로 전개가 되었고 그마저도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않아서 양무운동이 잘 못되도록 견제를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기존 관료제 조직에 부정부패를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양무운동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권력자들 제거하고 정부의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일어났던 보신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세력들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개혁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더 정확히는 양무운동이 부분적이고 느린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그렇죠. 전면적이고 빠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본의 경우에는 무사지배 사회답게 전쟁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전개가 되었느냐? 이른바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문명개화론이란 무엇이냐면요, 서양의 문명 그 자체를 전부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문명개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 무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사상까지도 모두 받아들이라는 주장이 바로 문명개화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마저도 서양의 것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이 바로 문명개화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서양의 근대국가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했던 급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근대적 개혁이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개되었던 일본의 근대적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사들답게 전쟁을 통해서 보수파 기득권층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빠른 개혁의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이나 청나라와는 달리 성리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적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중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늘 지금까지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입장이었어, 그지? 하지만 일본은 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 문물의 수용 대상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익숙했던 일본은 서양과의 충격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태도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요인을 들자면요, 미국이 일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도 있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했고요. 1860년대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들어봤나요? 흑인의 이제 자유를 놓고 벌어졌던 남북전쟁 같은 미국 내 내전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간섭하거나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빠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빠르게 바꿔나가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해요.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어. 중앙은 에도 막부와 쇼군이 직접 통치를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다이묘가 존재하고 다이묘가 각자 알아서 자기의 번을 통치하는 게 막번 체제라는 것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을 삼킨 고타이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지방은 각각의 지방 세력들이 알아서 통치를 하는 봉건제의 모습이었다고. 그지? 그런데 에도 막부에서는 이른바 패번치현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을 합니다. 번을 전부 다 없애고요. 일본의 전국을 도 단위는 부, 시군 단위를 현으로 나누어서 부와 현의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부현제의 실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지방을 다이묘가 다스리던 시대를 끝을 내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통치체제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막부의 통치체제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의무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 내에 특권을 장악해왔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징병제가 실시됐어요. 징병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징병제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징병제를 통해서 근대적인 군사력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사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 무사의 특권의 폐지가 되었으니까 신분제의 폐지로도 이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에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뭐가 문제였을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가 합니다. 자, 재정 안정 정책으로 근대적 토지세를 도입하고요. 식산 흥업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근대적 토지세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원래 기존의 에도 막부에서는 일본은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쌀이 생산되는 땅만 경제적 가치를 가진 땅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매기고 세금을 내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쌀이 생산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공장이 세워진 땅, 쌀은 생산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땅이죠, 그죠? 그럼 세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장사하는 땅, 마찬가지로 쌀이 생산되진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세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서 쌀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과 가격에 따라서 지권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 증서를 발급을 하고 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대적인 오늘날과 같은 토지세를 도입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본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가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식산흥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뜻인데요,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 외에도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3인 평등 정책을 채택합니다. 3인, 4개의 신분을 말해요. 무사, 존인, 농민, 천민을 말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구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신분제 폐지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또한 일본이 서양 유럽 국가들과의 같은 모습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미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구미사절단, 미국과 유럽 12개의 나라를 보고 돌아온 외교사절단이고요. 그 단장의 이름이 이와쿠라였기 때문에 구미사절단은 다른 말로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들이 미국에 파견되었던 본래의 목적은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비롯해서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데에는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미국에 간 김에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가서 근대 국가들의 모습을 쭉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일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지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이와쿠라 사절단, 구미 사절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한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 조선이 근대화 정책 실시하면서 영선사, 조사시 찰단, 수신사 이런 거 보내다라는 거 들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롤 모델을 확인하고자 했던 사절단이 바로 이 구미 사절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젊은 날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토 히로부미가 식민 지배를 만들어낸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영웅 가운데 하나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요. 소학교, 전 국민에게 초등학교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개되었던 근대화 정책의 경우에는 청나라 양무운동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개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해도령이라고 하는 게 내려지기도 했어요.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무사 신분을 상징하는 칼을 차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단속하는 사진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구글링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만화인데 바람의 검신 이런 거 아나요? 네, 모르는군요. 옛날 만화인데 거기서 나온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칼을 차고 다니면은 경찰들한테 압수당하는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칼을 차고 다닐 수 없어서 나무로 깎은 칼을 차고 다니기도 했던 이런 모습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적인 근대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고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적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 2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과연 중체 소용은 잘못된 것이고 문명 개화는 옳은 것이었을까?
사실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명 개혁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 전쟁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과연 근대화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죽고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근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올바른 정부를 구성하고 방향만 제대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근대적 개혁 구성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요, 시험에도 나오고 수행평가에도 나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었을까? 여러분들 나름 한번 자신만의 고민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고 해서 이런 빠른 속도의 개혁을 과연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따라가기에 굉장히 빠른 변화의 속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반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